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그 협치내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들에게도 장관 자리를 줌으로써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 하는 그런 그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장관, 바른미래당 장관, 자유한국당 장관, 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사실 저도 뭐 주워 듣는 얘기고 이제 기사 보고 하는 얘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들어보고 하는 얘기라서 뭐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두 가지 구분하셨으면 하는 것은, 연정과 협치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연정은 이제 DJP 연합처럼 장관 자리도 나누고 총리 자리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대 몇으로 하자라는 것을 아예 사전에 계약을 하고, 그렇죠, 함께 정부를 운영하는 거죠. 그런 과정 굉장히 유기적이고 당이 갈라져 있다고 하더라도 표결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러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협치는 내가 장관 자리를 뭐 하나 이렇게 줄 테니 이러한 법안에서의 통과를, 혹은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하고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치가 가지는 장점은 지금 현재 국회 상황으로서는 어떠한 법도 상임위를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국회 선진화법도 있기 때문에. 예. 180석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민주평화당, 그리고 잘 된다면 바른미래당, 뭐 이런 정도와 함께 고민을 해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연정처럼 합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협치를 하다 중간에 더 이상 협치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간단해요. 장관은 물러나면 되고 그 장관은 빈자리를 다시 메꿔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협조할 수 있고 시기별로 협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민주평화당으로 가 있는 의원들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던 시절 당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인지를 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당을 합쳐서 일을 한다? 이거 사실 현실로서는 되게 어려운 얘기죠. 누가 그걸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정으로 가지 않고 또는 필요한 의원수 확보를 위해서 의원을 영입하거나 합치지 않고 각자의 존재를 존재대로 둔 다음에 사안별로 협조를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선의로, 호의에 대한 대가로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대가로서 장관직을 넘겨주는 형태의 협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관의 임명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협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 협치가 깨지게 되면 장관은 해임하고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해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냐 결혼이냐 뭐 이런 비유들 많이 하는데 혼인신고서에 도장 다 찍고 짐 다 들여오고 돈 섞어버리면 나중에 갈라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정치 세력까지를 함께 모아서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장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 상대 정치 세력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보장받는 형태로 해보는 것이 협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협치에 대해서 뭐 당에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갔고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나와 있는 당대표 8명 후보군이 전부 다 협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연정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이제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뭐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이제 국민의당
만들려고 할 때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설에 휘말렸던 인물인데 그건 맞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연정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네. 앞으로 나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연정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이 뭐 판단해 보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외에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협치와 내각제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협치는 어쨌든 계약 동거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계약 동거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려면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제안이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협치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민주당 대변인의 자격은 없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협치의 자격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협치를 제안하지도 않는다. 좀 되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민주평화당 정도는 같이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카드를 받고 안에서 이제 혼선이 일어날 거예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뭔가 그래도 협치를 좀 해서 수를 내려고 할 것이고 안에 있는 과격파들은 뭐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반대를 할 것이고 바른미래당도 일단은 조건부로 반대 입장인 거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어쨌거나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민주당과 함께 하려는 세력들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손해가 나는 상황으로 된 거고 민주당은 어쨌든 전국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은 그 뭐 문재인이 마음 넓게 뭐 이렇게 하네? 라고 지켜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거절을 하면 저 마음 좁은 것들은 도저히 안 되겠네라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치라는 제안은 시기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협치를 하자는 제안 자체를 내각제로 가자는 거냐 자유한국당이랑 어떻게 같이 하자는 거냐로 좀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연정의 문재인 정부 판 아니냐. 근데 이제 대연정을 처음 제안했던 참여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뭐 원천봉쇄했잖아요. 박근혜 대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재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해보니까 어제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온 정두원 의원이나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역 지지 기반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연정 제안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것이다. 과거에는 영남이나 강남에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한테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그 근거가 다 무너지다시피 했으니까 정부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과거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쪽도 있고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 싸움을 시작할 것이고 김병준 위원장은 어떻게든 어느 쪽 편이든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제안하는 연정은 자유한국당까지 가기보다는 민주평화당 혹은 민주평화당 플러스 바른정당 정도를 보고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정도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숨통을 트이면서 법안 통과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자유한국당과 짬짬이를 하는 것으로 협치를 바라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대통령도 대통령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전국을 주도해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잘 같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임금 노동자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예. 저는 이게 뭐
매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대통령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는데 비서관직을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비서관이 하나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서관이 전체 부처를 넘나들면서 총괄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 자영업자 규모가 600만 명이 되고 있고 가족들은 사실은 월급도 못 받은 채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예. 여기를 합치면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자라는 것이 지금 현 통계인 거예요. 이런 정도 상태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관심을 가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 또 대부분은 최저임금 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씩 작은 것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봐도 그렇지만 한 수 한 수 두어가는 중인데 이제 겨우 포석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왜 바둑이 끝나지 않느냐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고 민주당원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번 자영업 비서관의 경우도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하나씩 정부가 보따리를 풀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역시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보면서 이제 제 입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사장형 노동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가게를 운영하지만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거든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요. 자영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편으로 이게 딱 기업이다 혹은 노동자다 이렇게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 직제로 나눠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부처를 뛰어넘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는 문제들, 특히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상가 임대료 문제, 임대차 보호의 문제, 각종 수수료, 골목상권 또 어떻게 지킬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 대통령의 이런 자영업 비서관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자영업자도 보호하고 노동자도 보호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 매우 힘들고 어려우신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소상공인 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그 세상에 쉬운 일이 참 없으니까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통닭 구워서 파는 가게 있었죠. 그런 일 하셨군요. 예, 가스불로 통닭을 꼬치에 껴갖고 이렇게 줄줄 굽는 통닭들 있죠. 그걸 해서 파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여하튼 그런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매우 전 고무적으로 보고, 이런 일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최저임금을 줘야만 하는 또 우리 자영업자들,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조금 해결되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대책들이 좀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힘든 세월을 보내시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의 방향은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 주요한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게 할 수 없고 망하게 둘 수 없는 분들인 거죠. 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또 함께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경제 악화가 됐던 이유를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서 성장 동력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옳다는 생각이고요. 예.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 적폐청산을 넘어서서 또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 안에서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또 역할을 하겠다라는 본인의 이야기를 꺼낸 거 아닙니까? 이런 점 전 높이 사고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개혁 정책으로 드러나게 될지, 또 이제
이런 가운데서 벌어지는 관료들과의 싸움을 또 어떻게 대통령이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